이 딥페이크는 당연히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닌데 보통 그 텔레그램을 이용하면 잡히지 않는 줄 알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맘만 먹으면 못 잡는 범죄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혹은 소지, 시청, 반포한 경우에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지금 딥페이크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가 전국에서 지금 난리죠. 기사를 보면 지금 대전에서도 소재가 파악된 학교가 5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잠깐 볼게요.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공포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대전 소재 학교 50여 곳 파악돼. 아마 저도 캡처된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제 지인들이 학교에 선생님으로 근무 중인데 지금 학생들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해요. 본인의 학교 명단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대전에서 어떤 신고 접수가 된 것은 0건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전국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떠나서 지금 국회에서도 난리라고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관련된 언급도 했네요. 윤 대통령은 이제 딥페이크는 단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다. 이 딥페이크는 당연히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닌데 지금 이런 워딩이 왜 나왔냐면, 이 딥페이크 범죄가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를 포함해서 10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딥페이크는 단순 장난이 아니다라는 이제 워딩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엄벌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고, 여러 교육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 대상이 10대이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먼저 이게 딥페이크라고 하니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딥페이크는 이제 어떤 특정 대상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아닌 어떤 음란물에 이제 합성을 하는 그런 범죄 유형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혹은 소지, 시청, 반포한 경우에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에는 성폭법상 제14조에 의해 제1항 허위 영상물 제작으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포한 경우에는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고요. 여기에 이제 영리 목적이 더해지면 형이 조금 가중돼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이 2분의 1 정도 가중되고요. 이 성폭법상 아직까지 이제 처벌의 공백이 있는데, 단순 시청 그리고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 피해자가 10대이기 때문에 10대는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다 보니까 이제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아청법에 적용을 받는데, 아청법에서는 단순 시청이나 소지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즉 표현을 하자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30년 이하의 징역을 뜻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청법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좀 간혹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아동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2차 성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뜻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아청법상 아동은 19세 미만을 뜻합니다. 즉 고3도 아동이에요. 고3도 아동입니다. 이 10대들 사이에서 이런 좀 무분별한 합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퍼지고 있는데, 과거 제가 이제 좀 한 2, 3년치의 판례들이나 이런 좀 추세를 보자면, 과거에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이용한 어떤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는 몰카 범죄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직접 촬영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 이제 상대방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합성을 하는 이런 딥페이크물이 이제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보통 텔레그램을 이용하면 잡히지 않는 줄 알고 10대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이번에 좀 이슈화된 거는 지인 능욕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대부분 처벌례를 보면 이제 이 딥페이크 기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10대들이 이걸 용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네주면 내가 영상물이나 아니면 사진을 내가 이제 합성해서 얼마에 전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리 목적이 들어가죠. 그래서 좀 강하게 처벌받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N번방, 과거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역의 어떤 경각심이 조금 국민 전역에 일깨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또 판결을 하나 보면 청소년들이 이 딥페이크 어떤 내 영상 제작이나 아니면 사진, 합성물 제작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공고를 해요. 그러면 거의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소비자들이 있는데, 소비자가 남자, 여자 이제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소비자가 여성이라면 여성한테 이제 오히려 역으로 협박을 해요. 그리고 그 여성들도 대부분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네가 지금 특정 남성의 사진으로 이런 걸 요구했기 때문에 난 이걸 네 지인들한테 전부 퍼뜨릴 거다 라고 해서 오히려 성착취물을 제작시키는 그런 범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 범죄가 텔레그램이랑 엮이면서 굉장히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10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년이라고 해서 크게는 촉법 소년이랑 범죄 소년으로 나누는데, 14세 이상이면 범죄 소년입니다. 범죄 소년은 가정법원에서 이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성범죄는 뭐 가정법원에 가서 보호 처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이제 일반 형사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소년이다 보니까 어떤 부정기형이 내려집니다.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는 뭐 이러한 성착취물이나 아니면 딥페이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징역 한 5년에 처한다라고 한다면, 그 피고인이 이제 소년인 경우에는 부정기형이라고 해서 단기 4년, 뭐 장기 6년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공표했듯이 10대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기사를 보면 이제 서울경찰청에서는 10대 청소년 10명을 검거했다고 하네요.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행으로. 근데 이게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절실해 보여요. 애들이 텔레그램만 사용하면 안 잡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맘만 먹으면 못 잡는 범죄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장난으로라도 학급 친구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이성이라면 이런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 딥페이크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게 될 때 얼마를 요구하는 게 적당한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그 기준, 이게 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궁박하고, 그리고 사실 뭐 내가 당한 피해가 사실 그렇게 수위가 높지 않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에 맞는 뭐 피해 금액이 아마 합의금을 요구하는 액수가 좀 적어질 것이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유복하고, 그리고 내가 당장 저 가해자의 돈을 받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다면 보통 합의를 해주지 않죠. 합의를 해주지 않고, 근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피해자의 합의라는 어떤 양형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일정 부분을 좀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범죄 피해에 있어서 뭐 합의 금액이 얼마가 적당한지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도 그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금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도 정신적인 손해가 좀 치료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그게 제가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네. 그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거는 앞서 좀 설명드린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만약 그 딥페이크의 대상물이 성인이라면 그 영상물을 그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은 이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의 어떤 뭐 공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우후죽순으로 그 법의 공백이 있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개정안들이 지금 발의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대상이 미성년자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성년자라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순 시청 그리고 소지도 1년 이상의 징역, 30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로 처벌받게 된다면 그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게 되나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처벌과 관련해서
딥페이크 처벌이 아니고 어떤 형사 처벌을 받거나 혹은 뭐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게 생기부에 이제 기록이 되느냐 질문으로 선회해서 해석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어떤 내가 뭐 형사처벌 전력을 있거나 혹은 뭐 가정법원에서 어떤 보호 처분, 소년원 처분이라든지 뭐 보호 관찰 이런 처분을 받은 것은 생활기록부에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딥페이크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피해 당사자는 일단 뭐 학교에 알리면 학교에서는 또 별도로 그 학폭이라는 게 열립니다. 학폭위가 열려서 거기에서 이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죠. 그것은 행정 처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폭위가 열려서 받는 징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전혀 별개의 절차예요. 형사 절차는. 그래서 뭐 소년보호 재판을 뭐 받거나 아니면 뭐 일반 형사 재판을 받거나 이것들은 전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는 거는 학폭위 처분을 받은 것, 행정 처분만 기록이 됩니다. 물증 없이 신증만으로 수사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부분 기사를 잠깐 먼저 살펴볼게요. 광주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 피해자가 내 사진과 음란물이 정교하게 합성된 사진이 친구 휴대전화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본 또 다른 친구가 최근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서 신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전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해당 피혐의자, 피고소인 뭐 지금 포렌식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이준석 의원이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뭐 딥페이크 대통령 관심에 과잉 규제 우려, 불안 과장 안 돼. 라는 제목입니다. 뭐 주된 핵심은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면 안 된다. 뭐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의 핵심은 학교 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면 안 된다. 즉 이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딥페이크 범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10대 청소년들한테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 뭐 이런 대책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뭐 우려 섞인 뭐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다 보니 광주에서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기사죠. 10대 학생이 동급생 얼굴에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가서 학생을 수사했다며, 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면 동급생 수사가 이루어지는 정도로까지 민감해진 상황 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딥페이크물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어떤 목격자의 그런 진술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조사해야죠. 그러려고 수사기관이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민감한 대처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목격자나 불러서 이제 피해자랑 목격자에 대한 어떤 참고인 조사를 먼저 했을 것이고,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수사기관이 저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 같은 거는 당연히 디지털 성범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마 당장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포렌식 절차가 필수적이에요. 내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내가 제작물을 제작을 했다면 제작물을 전부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포렌식 절차라는 게 필수적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이 광주 사건을 예로 들자면, 피해 학생이 내 지금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제작된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혐의자의 그 휴대전화나 아니면 PC 같은 거를 포렌식을 할 때 통상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임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임의 제출. 그 임의로 제출해라, 우리가 포렌식하게. 근데 이걸 거부하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차피 가져갑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관해서만 증거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포렌식을 하다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신고된 사실, 그리고 이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그런 어떤 범죄 혐의점이 나타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걸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여죄 수사라고 하는데 만약 변호사가 없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뭐 어떤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그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일반인 분들은 아마 좀 반감을 가지시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이 범죄 혐의와 지금 관련이 없는 어떤 범죄 혐의가 뭐 나타나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차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포렌식을 해서 그걸 다시 취득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여죄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가 대동되지 않는다면 뭐 무분별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론은 그 변호사를 대동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법정형이 너무 중하잖아요.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혼자 대응하다 보면 본인에게 존재하는 어떤 유리한 양형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여지 같은 것들이 많이 그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네, 오늘은 일단 지금 전국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딥페이크물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딥페이크 범죄가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단순 장난으로 이게 치부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관계 좀 국가기관에 있어서 충분한 좀 교육이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